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연휴 이후인 이번 주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또다시 급증해 1,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최다 확진자로 비상이 걸린 제주도는 오늘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합니다.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규 확진자가 확인된 게 이제 1,800명대. 이게 역대 9번째로 최다 발생한 거라서 아무튼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1,000명 이상 지금 네 자릿수를 기록한 게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43일째라서 아무튼 심각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는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확진이 다시 1,805명으로 늘고 있고 휴일이 지나면서 느는 것도 있고 네. 또 광복절 연휴와 여태까지의 여름 휴가가 좀 끝나가면서 아무래도 좀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되고 있었습니다. 해외가 38명이고 지역이 1,767명이면서 수도권이 62.6%, 비수도권이 37% 정도라서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조금 급증해 온 추세를 유지해 갈 것 같고 네. 이번 주 말미부터 조금 더 어떤 추세로 가는지 봐야 할 것 같긴 하지만 네. 이전에 코로나19와는 달리 델타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아무래도 크게는 5배까지도 보고 있어서 예. 또 백신 접종을 이제 하기는 했지만 또 돌파 감염 등등 또 아직 미접종된 분들도 많아서 네. 이렇게 급속도로 거리두기를 길게 4단계로 간다고 하더라도 급속도로 감소될 것은 아직은 기대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연휴 이동량 증가의 영향은 이번 주 한 후반쯤부터는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걸로 보는 게 맞을 예. 것 같고요. 길면은 다음 주 중반까지 보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연휴의 영향은 조금 제외하고 이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 자체를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쯤부터면은 지금 상황을 판단하기에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일단 20일에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재연장할지 결정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또 연장이 되면 2개월 동안 최고 단계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전문가들 입장이나 아니면 정부 측에서도 굉장히 결정이 어려운 경우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사실 확진자 수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사실 확진자 수를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의 생활을 아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과거처럼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예. 다행인 점은 델타 바이러스가 전염력은 전파력은 굉장히 높지만 여태까지의 저희가 예방접종을 했을 때의 문제점은 이 델타 바이러스와는 달리 고위험군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위중증 치사율을 줄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집단 면역 같은 거를 해왔었는데 그리고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고령층에 대해서도 중증이나 치사율을 굉장히 크게 낮출 수 있어서 90% 정도는 낮출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위중증이 되더라도 임상적으로 볼 때 저희가 합병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젊은 사람까지 다 합쳐도 1% 미만이라는 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금 미접종하신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고 또 병상 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이번 방역 방침 같은 것을 한 번 더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위중증자나 사망자가 많이 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확진자 수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잡히지 않고 있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는 조금 재편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이전보다는 조금 완화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 전문가들 사이에도 지금 양측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역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전에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것을 막았던 그런 상황 같이 해서 막아보자 하는 편이 있고 또 한 편은 이 과거에는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임상적으로 외국에서의 보고들을 보면 백신을 다 맞고 나서도 지금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돌파 감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집단 면역이나 확진자 수를 이전처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오지 않을 걸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쪽으로 몰아서 방역을 좀 더 아주 타이트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중증과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사실은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나 병원에서나 사실은 감염 자체의 전파력으로 보면 지금 훨씬 많은 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막상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는 기본적인 룰을 잘 지키면서 예방접종을 해 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이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주 안 좋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국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부터 방역 지침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고민을 해보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도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는데요. 제주에서는 이번이 또 처음이라서 아마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다고 하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29일까지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후에 사적 모임이 2인 적용 대상에 따라서 3명 이상의 회식 등 개인적인 모임이 제한이 되고요. 예. 그리고 동거 가족 이외에는 이런 렌터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더라도 3명 이상이 이동하는 거는 억제가 돼야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또 다만 동일한 동거 가족이 모이는 경우나 또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예외적으로 좀 인정을 할 것 같고요. 네. 또 다중 이용 시설 중에서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생기는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또 클럽 내에 집합 금지 명령 등 다양한 곳에서 집합 금지 명령이 적용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혼란이 좀 있으실 것 같기는 예, 하지만 예. 네. 제주도가 그동안 이제 연휴나 휴가의 여파로 또 인구가 밀집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한 것을 생각하면 적절한 그런 방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해수욕장 12곳도 모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백신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30대, 40대들도 이제 자녀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전까지는 백신 편식 현상이 있다 이럴 정도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굉장히 많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자녀 백신이 없을 정도로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시작한 시기가 지금처럼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되기 시작하기 전이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층에서의 부작용의 우려 때문에 이제 혈소판 감소에 의한 혈전증 위험 때문에 보통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않도록 외국 지침이나 우리나라 지침도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는데요. 지금은 아마 그게 달라진 거는 아닌 것 같지만 예. 기본적으로 1,920만 명 정도가 맞았을 때 8월 5일까지 3명 정도 그런 혈소판 감소에 의한 혈전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지금 인과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이 정부 입장에서의 방침하고 그리고 일반인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맞도록 이렇게 방침을 변하게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 것을 사실 지금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도 볼 때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만큼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번에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또 이 생활의 부자유스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파이자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또 부작용들이 또 늘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백신 간의 차이에 있어서가 개인적으로 걸리면 100% 걸리는 거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예. 저는 백신을 아직 못 맞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30, 40대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수 있게 하기 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라도 맞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게 막상
열리고 나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조금 기다렸다 맞을까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또 한 달 간격으로 다른 백신이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기도 하니까 사람에 따라서 좀 자기 위험에 따라서 좀 차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진료실이나 또 이 환자들의 부작용 같은 것을 볼 때 근육이 조금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고 그리고 그 즈음에 예방접종 즈음에 식사량이 좀 적고 또 몸은 이렇게 포만감을 느끼게 돼야 혈액이 확확 돌면서 모든 것을 고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시간에 맞춰서 포만감 있게 먹는 분들이 사실은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자기 직업적으로나 모든 상황이 예방접종을 먼저 맞는 것이 좀 더 맞겠다. 내 주변에 이런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험도는 차치하고라도 주변에 이런 감염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근무를 한다던가 예. 그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돌파 감염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 돌파 감염 통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백신별 10만 접종자당 돌파 감염 발생률을 보고 계십니다. 얀센이 0.082%,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0.046%, 화이자가 0.015%. 교차 접종,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를 화이자를 맞으신 분들 중에서는 0.008%의 순이었습니다. 이 돌파 감염 비율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백신별로 좀 분류를 해드렸습니다만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이 현상은 참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가 똑같은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마친 게 아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40대, 50대 순으로 지금 돌파 감염이 많았는데 그 분들은 사실은 얀센을 맞은 분들이 조금 더 많고 그 이외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이 파이자를 맞은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방접종을 시작한 시기도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가 좀 더 앞섰기 때문에 예. 이거에 항체가가 유지되는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예방접종이 좀 더 진행되고 연령대별로 지금도 젊은 연령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도 나오는 것이 고령대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군과 차이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봐야 이게 연령대에 따른 변화인지 아니면 예방접종 자체, 백신 자체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함께 짚어봤는데요.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